25억짜리 아파트 10억만 들고 오세요. 최근 강남 부동산 매물 설명에 이런 문구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나머지 돈을 대체 누가 대신 내준다는 걸까요? 은행은 절대 아닙니다. 요즘 은행 문턱,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늘 높은 줄 모르거든요. 규제 때문에 한도부터 반토막이 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나머지를 다른 누구도 아닌 집주인이 빌려준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집을 파는 사람이 집을 사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고요? 이거 순서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돈은 은행이 빌려주고 집주인은 그냥 집값을 받고 떠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남에서, 반포에서, 광교에서, 그리고 저 멀리 부산 해운대에서까지 이 이상한 구조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구 한남 5구역에서는 65억짜리 단독주택 거래에서 초기 투자 비용 40억 원만 마련하면 나머지 25억 원은 매도인 근저당과 임대로 충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매물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화제가 된 결정적 계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 거래였다는 사실. 오늘은 이 집주인 대출이라는 현상이 왜 생겨났는지, 얼마나 퍼졌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낯설죠? 셀러 파이낸싱. 우리말로 하면 매도자 금융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옆집 아저씨한테 중고차를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수중에 돈이 좀 모자라요. 그럼 보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그런데 은행이 안 돼요. 못 빌려드려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저한테 나눠서 갚아요. 대신 이자는 받을게요. 바로 이겁니다. 은행을 통째로 건너뛰고 하는 사람이 직접 사는 사람에게 자금을 대주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금리, 상환기한 같은 조건을 담은 채권 채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거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즉, 그냥 말로 약속한 사이가 아니라 서류상으로도 정식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집을 팔고 나면 남남이 될 사이인데 이제는 몇 년 동안 이자를 주고받고 심지어 법적으로 서로를 채권자, 채무자로 등록해두는 사이가 되는 거죠. 부동산으로 옮겨오면 실제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한 아파트. 매매가 20억 원짜리인데 매물 설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집주인 대출 6억, 매수자가 자기 돈 10억에 은행 대출 4억을 더해도 14억. 6억이 모자라죠. 그 6억을 다른 은행도 아니고 다른 금융사도 아니고 바로 그 집을 팔고 있는 집주인이 빌려주고 대신 그 집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28억 6천만 원짜리 매물에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었고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는 매도인 대출 찬스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반포, 개포, 광교, 해운대까지 처음엔 강남 고가주택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던 이 방식이 어느새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왜 나타났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은행 문이 닫혔거든요. 지금 규제 기업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한번 볼까요?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까지,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 원까지, 25억 원을 넘으면 딱 2억 원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은 4억, 그럼 나머지 16억은요? 순수하게 현금으로 통장에 실물로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억이 어떤 돈입니까? 웬만한 직장인이 월급 한 푼 안 쓰고 30년을 모아도 만지기 힘든 돈이란 말이죠. 여기에 금리 부담까지 얹어집니다. 지난해 10월 15일 대책으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엄격하게 따지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로 2배 올랐거든요. 규제로 한도는 반토막이 나고 실제 체감하는 대출 부담은 더 커졌으니 이중고인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은행이 안 빌려주면 집주인한테라도 빌려야지. 그리고 세종대 부동산 AI 융합학과의 한 교수는 이런 흐름에 대해 셀러 파이낸싱은 당사자 간 사적 채권 거래이므로 정해진 단일 방식은 없다며 보통 매도자가 시급하게 팔아야 할 때 많이 활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집이 잘 안 팔리는 지금 같은 거래절벽 상황에서 매도인 입장에서도 이자라도 받으면서 빨리 파는 게 낫다는 계산이 서는 거예요.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규제가 막아놓은 자금의 공백을 결국 개인 간 사적 금융이 메우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런 일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말 문재인 정부 때도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이른바 12월 16일 대책이 나왔었죠. 그때도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런 매도인 대출이 확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규제를 세게 조이면 시장은 늘 어디로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번이 그 반복인 셈이고요.
그럼 이게 지금 얼마나 퍼진 걸까요?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요. 송파구에서 은행이 아닌 곳, 그러니까 저축은행, 캐피탈사 같은 이익금융권과 일반 법인을 합친 자금원의 비중, 1년 전에는 29.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50%입니다. 1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예요. 용산구는 52.1%, 강남구는 53.4%, 두 지역 모두 이미 절반을 넘었습니다. 은행이 주류였던 시대가 조용히 뒤집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개인 대 개인 거래, 그러니까 진짜 셀러 파이낸싱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재건축이 한창인 분당구를 등기 데이터로 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한 달에 개인 간 근저당 설정이 20건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엔 어떻게 됐을까요? 90건입니다. 반년도 안 돼 4.5배로 뛴 거예요. 서울 강남 3구에서도 상반기에만 개인 간 근저당 설정이 각 지역마다 수백 건씩 쌓였습니다. 은행에서 저축은행, 캐피탈로, 그리고 이제는 아예 개인 대 개인으로 자금의 흐름이 단계적으로 밀려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남 부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신용 점수 높고 직장 탄탄한 사람들마저 은행 문턱을 못 넘어서 대부업체와 캐피탈사로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었을 사람들이 규제 한도에 걸려서 훨씬 비싼 이자를 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가계재무 건전성 전반에 경고등이 켜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 괜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 셀러 파이낸싱이라는 낯선 이름이 전 국민적으로 화제가 된 계기, 바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 거래였거든요. 지난 14일 대통령 부부가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해온 경기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는데 같은 날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도 함께 설정됐습니다. 매매가 29억 원 중 60%가 넘는 금액을 매수인이 아직 갚지 못한 채로 대통령 부부가 직접 채권으로 잡아둔 겁니다. 그것도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방식을 썼을까요? 이 부분, 시점을 정확히 짚어보면 이유가 꽤 구체적입니다. 이 아파트가 속한 분당구 서현동 더시범단지, 야탑동 목련마을, 분당동 샛별마을 같은 단지들이 지난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마쳤거든요. 그리고 이 지정고시 이전에 소유권을 넘겨야만 재건축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다시 말해 일종의 마감 시한이 있었던 거예요. 매수인이 잔금을 그 시한 안에 전부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마감을 넘기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잔금을 다 받기 전에 먼저 소유권을 넘겨주고 못 받은 잔금만큼 근저당을 설정해서 안전장치를 걸어둔 채로 거래를 마무리한 거죠. 청와대 부대변인이 나선 팩트체크 방송에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합원 지위를 못 받고 현금 청산하려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매수자를 배려해서 대통령이 먼저 등기를 넘겨주고 잔금을 근저당 설정한 것이라며 재건축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걸 뻔히 알면서도 계산하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거래를 서둘렀다는 게 정확한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었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조치이며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여야의 진짜 공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식 더불어 근저당이 고가주택 매매의 뉴노멀이 될 모양이라며 17억 7천만 원이나 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있느냐고 청와대의 통상적 거래라는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라며 가세했고요. 민주당은 곧바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문제 삼는 근저당권이 세입자 계약 만기와 매수인의 재건축 조합원 권리를 고려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는 등기상 안전장치라며 집을 보유하면 후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전형적인 특정너식 정치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누가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라는 목적과 대출 규제 우회라는 결과가 이 거래 하나에 동시에 걸쳐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공방,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논쟁은 세금 문제로 옮겨갔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짚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 거래로 보고 세무조사를 한다. 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무한대로 가능해진다. 실제로 국세청은 불과 2달 전에 세무조사 대상 유형을 발표하면서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와 사인 간 채무 과다자를 명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대통령 본인의 거래가 이 두 항목에 정확히 들어맞는데도 국세청은 언론을 통해 파악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대통령 프리패스다. 앞으로 대통령도 했는데라고 하면 국세청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 최근 정부가 주최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올라온 금융 분야 청원, 그중 95%가 대출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는 것까지 겹쳐보면 정책 방향과 민심, 그리고 정책을 만든 당사자의 실제 거래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시죠? 여기서 잠깐 시선을 우리나라 밖으로 돌려볼까요? 사실 셀러 파이낸싱, 정확히는 오너 파이낸싱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거래 방식입니다. 미국의 금융정보 사이트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이건 보통 신용기록이 좋지 않아서 은행 모기지를 받기 어려운 구매자들이 택하는 구세주 같은 옵션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바이어는 집값의 10에서 15%를 다운 페이먼트로 냅니다. 그리고 셀러와 합의한 이자율로 통상 5년에서 10년 동안 셀러에게 매달 원리금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5에서 10년이 지나고 나면 남은 잔액을 한 번에 목돈으로 갚아야 하는 벌룬 페이먼트라는 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그때 가서 은행 대출이든 다른 자금원이든 새로 구해야 하는 겁니다. 즉, 당장의 문턱은 넘게 해주지만 몇 년 뒤에 또 다른 큰 벽이 기다리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은 셀러 쪽에 바이어의 신용 기록을 미리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결국 셀러 스스로 심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걸 우리 얘기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한국에 보도된 셀러 파이낸싱 사례들을 보면 미국처럼 벌룬 페이먼트라는 만기 구조가 표준화돼 있다거나 셀러가 바이어의 신용을 심사한다는 관행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이 거래가 쌓이면서 나름의 관행과 위험 관리 방법이 자리 잡은 반면 한국은 이제 막 이런 거래가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한 단계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에 등장한 이 방식, 겉모습은 미국의 오너 파이낸싱과 닮았지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안전장치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피해가는 우회로가 셀러 파이낸싱 하나뿐일까요?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적한 또 다른 구멍이 있습니다. 이번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이미 가진 집을 지렛대로 쓰는 방식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가주택 매입 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나? 그렇게 담보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그 부동산을 일반 용도의 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나? 한 토론 참석자가 사업자 대출 등을 받을 때는 제한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답하자 대통령은 주택 취득 자금은 대출해주지 않으면서 다른 용도의 자금 대출 담보로는 인정해준다면 편법이나 우회가 가능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집 살 때 쓰는 돈은 6억이니 4억이니 한도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일단 집을 산 다음에 그 집을 사업자금 담보로 내놓으면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집을 사는데 규제가 있으면 이미 산 집을 다른 명목으로 다시 굴려서 규제를 비껴가는 거예요.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담보를 유용하는 문제에 대해 점검책을 갖추긴 했지만 그 문제는 철저히 한번 따져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피해가는 길이 하나가 아닌 겁니다. 셀러 파이낸싱은 살 때 개인 간 자금으로 우회하는 방식이고 이건 이미 가진 집을 지렛대로 다시 굴리는 방식이고요. 규제가 촘촘해질수록 그 틈새를 파고드는 방법도 점점 더 다양해지는 거죠. 그럼 이 셀러 파이낸싱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개인 간의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건 민법상 얼마든지 가능한 계약이거든요. 대출 규제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의 여신 행위에 적용되는 거지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 자체를 막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첫째, 세금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이나 친척 같은 특수관계냐 아니면 그냥 남남이냐에 따라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수관계라면 무이자로 잔금을 오래 빌려줄 경우 적정 이자와의 차익만큼 증여로 볼 수 있어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남남 사이의 단기 거래는 이자를 안 받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에요.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도 모니터링은 주로 가족이나 친척 간 고액 차용 사례에 한정한 것이고 탈세 의혹이 없는 이상 사인 간 채무를 들여다볼 이유는 없다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는다면 그건 또 이자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요. 둘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거치더라도 은행 대출처럼 표준화된 약관이나 채권 회수 절차가 갖춰져 있는 건 아니라서 분쟁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셋째, 매수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매도인은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앞선 순위에 다른 채권이 있으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벌룬 페이먼트 리스크처럼 몇 년 뒤 만기가 돌아왔을 때 매수인이 그 목돈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장치는 확실히 약한 거래. 그리고 지금은 국세청조차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회색지대라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대출을 막으면 집값이 잡힐 거라고 했는데 정작 벌어지는 일은 뭡니까? 은행 대신 집을 파는 그 사람에게 직접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잡혀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실상 한도 없이 대출을 받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를 만든 당사자의 거래마저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고, 정작 국세청은 그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며 별도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 규제,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일까요? 그리고 대통령의 거래를 계기로 이 방식이 전국에 알려진 지금, 정부는 이 구멍을 막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도 했는데라는 말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